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화면이 돌아갔어? 영어요. 자, 첫 번째 소식은 6월 에스크로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일이 지난 오늘이 바로 2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1일에는 뭐가 일어나죠? 매달 1일에는 10억개의 에스크로가 락에서 풀려갖고 리프사의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아마 5월 1일 때 제가 에스크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5월이랑 다르게 6월에는 한 가지 변화사항이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바로 5월 그리고 6월이면요. 자, 5월에는 9억 개가 다시 에스크로 돌아가고 1억 개만 남겨놨단 말이죠. 이거는 뭐죠? 아래 거는 뭔가요, 여러분들? 아래 거는 리프사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사용 안 하겠다는 거죠. 에스크로로 다시 락을 걸었잖아요. 자, 4월도 그렇고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이랬어요. 리프사가 판매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후로는 1억 개만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 에스크로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최근 몇 달간은 1억 개는 남겨놨었거든요. 자, 근데 6월에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8억 개만 에스크로로 돌리고 2억 개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OTC 세일에 대한 추세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이 남겨놓은 거를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거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제가 미리 예상컨대 2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1분기 보고서 때랑 다르게 이 점은 변화가 될 거예요. 1분기까지는 OTC 세일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2분기 때는 최소한 1분기 때보다 OTC 세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OTC 세일을 팔고 있어요. 이게 이따가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OTC 세일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6월 에스크로는 8억 개만 다시 락업 걸리고 2억 개를 남겨두고 사용할 예정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 바로 오늘의 메인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 사실 이거 메인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자, 블룸버그를 통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보신 기사 뭔가요? 익명 출처. 익명에 따르면 우리 블룸버그라는 언론의 익명 제보에 따르면 뭐다?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사려고 한다. 인수하려고 한다. 요거거든요. 아, 좋아요. 항상 출처가 불명확한 요거 좋아. 정말 아주 짜릿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사실이냐? 아니면 구라냐? 작전 짜는 거냐? 막 이러면서 온갖 상상을 들게 할 만한 이 엄청난 찌라시빨 기사, 항상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죠.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리프사나 XRP에 관심 없으면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 텐데, 어이없게도 하필이면 또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이에요, 그 대상들이. 그러니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어떤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요. 자, 옛날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 정부의 Federal Trade Commission이라고 해갖고 미 정부 기관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관련된, 그리고 뒤에 커미션, SEC가 약간 연상될 법도 하지만 그것과는 살짝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요걸 보시면 어떤 기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Protecting America's Consumer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 소비자원이 있죠.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다를 겁니다. 왜냐면 한국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이제 하는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은 좀 비스무리할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됐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1995년 9월 21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아티클을 보도자료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irst Data Corporation
자, 포스트 데이터라는 기업이 merge라고 하죠. 포스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한다요? 합병한다. 이거 지금 왜 상관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포스트 데이터라는 곳은 머니그램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머니그램이 지금 이 회사 소유였어요. 포스트 데이터. 근데 이런 회사가 포스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합병하는데 이 회사 밑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웨스턴 유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보세요. 포스트 데이터 줄여서 FD라고 쓸게요. 그리고 FF라고 쓰겠습니다. 포스트 파이낸셜은 FFM이라고 쓸게요. 그냥 매니지먼트까지. 자,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얘를 꿀꺽 하겠다라는 거예요. 합병해갖고. 그러면 얘 밑에 딸린 식구도 어떻게 돼요? 얘 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죠. 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보이시죠? 한국 소비자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 소비자원이래. 자, FTC. 얘네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내놨냐면 이 합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냐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NO 외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모노폴리, 보통 모노폴리라는 부루마블 같은 게임 있죠.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독점이거든요. 미국 독점 금지법은 그냥 알쓸신잡으로 알아두세요. 안티트러스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명칭이. 자,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점이 되면 안 된다. 경쟁이 돼야 소비자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 되면 그와 반대로 기업 맘대로 소비자를 갖고 우롱할 수도 있다. 높은 가격 그리고 질 낮은 서비스, 절대로 독점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맥락 때문에 노를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포스트 데이터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인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1996년에 머니그램을 매각을 해버립니다. 잠시 동안 함께 있어요. 잠시 동안.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합병 했죠? 하지만 머니그램을 매각을 해버립니다. 보이세요? 자, 이게 시사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을 얘기를 해보면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가져간다. 안티트러스트 또는 아까 말씀드린 저런 한국 소비자원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FTC 이런 데에서 당연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저 때도 허용 안 했는데 이번에 허용한다고? 그러긴 힘들어 보이죠. 오히려 더군다나 그 모회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1등 송금 분야에 있어서 1등인 기업이 2등인 기업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거 허용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허용을 해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때 엔트페이낸셜이라고 알리바바 관련 있는 그 회사 있거든요.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 있는데 걔네가 머니그램을 인수합병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냥 킥을 날렸죠. 절대 안 된다. 꺼져! 이러면서 킥을 날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는 이제 진실은 이들만이 알겠지만 이게 과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방금 말씀드린 퍼스트 데이터 관련 사례를 미루어 볼 때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다.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꿀꺽 하려면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웨스턴 유니언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그럴 의사를 직접적으로 액션으로 옮겨서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게 달성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루님 어서오세요라. 또 하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웨스턴 유니언이 머니그램을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점이 좋은 거죠? 머니그램이 OD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 유니온이 먹으면 좋다? 뭐 그냥 약간 아마 선동하는 스트리머들은 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좋다, 마냥 좋다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ODA를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머니그램이 웨스턴 유니온을 먹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상황은 이게 아니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이 ODA를 쓰고 있는데 2등인 머니그램이 ODA를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ODA를 전폭적으로 쓰고 있는 애가 안 쓰고 있는 애를 꿀꺽 삼켜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쓰고 있는 애는 ODA 열심히 쓰고 있는 애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ODA 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ODA 원래 전폭적으로 쓰고 있는 애가 안 쓰고 있는 애를 먹었으니까 본인들 생각은 원래 ODA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폭적으로 쓰는 거. 그럼 안 쓰는 애 꿀꺽 했으니까 본인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너도 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반대 경우예요. 웨스턴 유니온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머니그램을 꿀꺽 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웨스턴 유니온이 ODA를 너무너무나 두려워해서 머니그램을 꿀꺽 하려는 거다. 돈으로라도 방해하기 위해서 꿀꺽 하는 거다.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ODA를 되게 무서워갖고 거금을 들여서 머니그램을 산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웨스턴 유니온 관련된 이제 보도자료나 웨스턴 유니온 CEO가 인터뷰했던 거 여러분들께 매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한 번은 웨스턴 유니온 CEO가 특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를 쭉 풀로 번역을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그때도 리플사 언급을 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웨스턴 유니온의 세르먼트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와봐. 존재하면 내가 계약해줄게. 근데 없잖아.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는데 있질 않잖아. 있으면 나와봐. 내가 계약해준다니까? 나 오픈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죠. 여기에서 웨스턴 유니온의 생각을 읽을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엑스라피드일 때도 그때도 대놓고 얘기한 게 우리 시스템보다 비싸다. XRP 쓰는 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 시스템이 좋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거금을 들여가면서 단지 머니그램이라는 회사를 사들여갖고 뭔가 잘 굴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ODA를 무서워서 거금을 들여서 회사 하나를 산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그냥 다양한 가능성 중에 그 중에서도 가능성 낮은 게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짜맞추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게 진여분은 역시나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찌라시성, 익명의 출처를 기사화시킨 거는 팩트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약오른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리플사 누군지 밝힐 수 없지만 익명의 사람한테 들었는데, 자, 오딜 통로 올해 하반기에 10개가 추가된대.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하셔갖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정보가 나오면 그때 좀 논의를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방금 비유를 드린 식의 그런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만 피폐해집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소모적이고 시간 낭비에 속하기 때문에 이쯤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자, 세 번째 소식, 방글라데시 소식인데요. 자, 방글라데시가 ATM기를 이제 은행이 아닌 애들한테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핀테크 업체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서 점점 금융 관련된 거에 있어서 규제를 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은행들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뭐 은행법이라던가 관련된 금융 관련된 법들 때문에 은행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방글라데시도 점점 그 규제 장벽을 점점 풀고 있죠. 점점 IT 기업이라던가 또는 핀테크 업체들, 은행이 아닌 그런 조그만 소규모의 회사들도 이제 참여해서 뭔가 특정 서비스들, 은행만 할 수 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무너뜨려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소식은 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거 방글라데시 저렇게 변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네 번째입니다. 머니매치 소식인데요. 자, 얼마 전에 젠드페이 기억나시나요? 레이셔널 FX라고 영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있었죠. 목이 아파서 잠깐 콜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자, 레이셔널 FX의 젠드페이라는 리플레 멤버 서비스가 있죠. 걔네가 어떤 게 있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키워커라고 하는 뭐 소방관, 의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송금할 때 그 송금에 드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줬잖아요. 리플사 협력을 해서. 그와 비슷한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머니매치라는 리플렛 멤버인데요. 얘네들도 지금 송금할 때 여기 적혀있죠. 프리 트랜스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코드를 공개하고 있죠. 자,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은 위에 적혀있는 대로 수수료 없이 공짜로 송금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리프사 파트너, 리프사 협력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무료 서비스 젠드페이 건도 그렇고 머니매치 건도 그렇고 리프사가 일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에 대한 대신 지불해 주고 있는 거죠. 일부인지 전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프사가 여기에도 투자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약간 인센티브 형식이죠. 리플렛을 많이 써달라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소식. 자, 비트스탬프 이제 영국 영국 파운드라는 법정화폐를 이제 추가한다고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한 단계씩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1일자로 이제 비트스탬프에 영국 파운드가 입출금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죠? 파운드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점점 제한이 풀리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6월 3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6시인가요? 8시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영국 파운드 관련된 서비스가 풀로 다 제공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머큐리 FX의 뭐 something exciting news 뭐 이런 소식, 뭔가 설레발친 거랑 그리고 OD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영국 파운드가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내일 저녁에 개시된 이후에 어떤 소식들이 추가로 전달되는지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저녁 먹방하면서 말씀드린 그 레스트마일 플레이북이라고 리프사가 발간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국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과 관련된 영국 시장에 관련된 정보들, 리프사가 정리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자, 재정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FX 코인은 금융권에서 일했던 스페셜리스트로 구성된 거래소죠. 일본 거래소인데, 얘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블로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재정거래에 관련된 겁니다. 또는 재정거래 차익거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예전부터 간간히 주십니다. 팩토리님, 암호화폐 시장은 왜 나라마다 프리미엄이라고 해갖고 가격이 다른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까 낮에 봤을 때 한 2에서 3%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외국 거래소랑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가격이 더 떨어지죠. 외국이 더 높고. 근데 2, 3%면 되게 큰 거거든요. 잠시만요.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콜라가 저한테는 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절대로 좁혀지지 않죠.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경우도 막 2,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거 되게 크잖아요.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내가 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차익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억이 2, 3%면 2, 3억이거든요. 그냥 내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차익 거래만 시도를 해도 2, 3%, 2억에서 3억 정도의 이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저 가격 차이는 이런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서로 똑같은 가격으로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맞춰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논문 같은 걸 썼나봐요. 그래서 2020년에 19개국의 34개의 암호화폐 3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재정거래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저는 요약만 드릴게요. 번역기 돌리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핵심만 요약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외환시장 같은 데는 지금 말씀드린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 나라 간의 이런 가격 차이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한 핵심 사항만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규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환시장은 엄청난 금액이 매일매일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차익거래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트레이더들이 미친듯이 달려듭니다. 어떤 식으로 달려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한 1,100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원화로 교환하는 게 한 1,200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거는 1,100원인데 미국에서 1달러를 팔면은 1,200원이 나와요. 그럼 차익이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를 잔뜩 사다가 미국에 가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면 개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 이동이 자유롭나요? 자유롭진 않죠. 그죠? 여기에서 달러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00달러치를 바꿔냈어요. 1,100원당 개당 1,100원으로 바꿔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이거 옮겨서 거래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뭐 금융기관, 은행 이런 계좌로 이거 100달러 송금해 주세요 하더라도 리얼타임으로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재정거래 하기 힘들죠. 제주님 어서오세요. 재정거래 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이거 정답 아시는 분 정말 똑똑하신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신 거예요. 자, 5초 드릴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뭘까? 재정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거 오늘날에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며칠 걸리잖아요. 국가 간 이동하는데 아무리 빨라봤자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부르는 아비트러지 트레이드가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자, 5초 더 드립니다. 이 이유를 맞추신 분은 정말 스마트하신 거예요. 금융시장을 많이 이해하신 겁니다.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땡! 자, 정답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그 정답을 맞추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스마트하신 거예요. 자, 정답은 뭐냐면 선물시장 때문에 그래요. 선물시장 때문에 가능합니다. 돈을 직접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선물시장을 이용하면 알기 쉬워져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샀어요. 100달러치를 샀어요. 개당 1,100원에. 근데 돈을 바로 못 옮기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면 되냐? 미국 선물시장 가서 팔면 됩니다. 팔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미국 시장은 1달러가 1,200원으로 계산되고 있잖아요. 자, 미국 선물시장 가고 선물 외환시장 가서 지금 1,200원 하니까 100달러 팔아요. 그냥 매도 던져요. 공매도 던지고 나서 내가 이 돈을 나중에 옮기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옮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뭐 2일이 걸리든 3일이 걸리겠죠.
미리 팔아놓고 이 가격에 팔아놓고 이게 옮겨지면은 요 플랫폼에 $100를 주면 돼요. 잘 썼어 이러고 전달해주면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와 함께. 그러면 알기 쉬워요. 자, 지금 이 외환시장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게 지금 설명드린 부분 때문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움직이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틈새만 벌어져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게만 해도 바로 트레이더들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차익 거래를 실현시켜서 가격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1번 규제, 2번은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은 어떤 의미냐면은 규제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외환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 때문에 시장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규제 장벽에 맞춰서.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선물 시장 같은 게 존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기지 못해도 미리 선물 시장을 통해서 구매도 처리를 해갖고 차익 거래를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숙한 선물 시장 이런 게 없다. 해지할 수 있거나 또는 이런 선물 시장,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 아티클에 따르면은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 통계를 분석했을 때 제가 설명드린 이런 핵심적인 두 사항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계속 껴있다. 당연히 이런 게 풀리게 되면은 가격이 하나로 맞춰지겠죠. 외환시장처럼. 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잠깐 이제 코멘트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선물이 이제 이 선물 시장, 금융권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선물 시장을 알게 되신 분들이 우리들 대부분이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선물 시장 이용해서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기업들이나 또는 금융기관들이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트레이더들한테는 차익 거래나 재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간에 그런 괴리, 가격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맞춰지거든요.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활용되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작으로 선물 시장을 알게 되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7번째 소식 보도록 할게요. BRD 월렛 소식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자, BRD 월렛이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BRD가 올해 연말까지 언제였죠? 연말까지 500만 사용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연말까지 안 가고 8월까지만 가도 지금 추세면은 500만 유저를 확보할 수 있겠다,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되게 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표치를 4개월이나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BRD 월렛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BRD 월렛의 CEO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디죠? SBI 리플 아시아라는 조인트 벤처, 리플사 SBI 그룹이 만든 조인트 벤처, 그 회사의 CEO도 역임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가 유럽 지역 관련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이 기업들한테 XRP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이 회사에 투자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셋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후에 BRD 월렛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자, 8번째 소식. 진짜, 이거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 테더 재단 미쳤어요. 얘네 또 1억 달러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얘네 정말 정신 나간 듯?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미연준이세요? 당신 누구야?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야, 이 코인마켓 가볼까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시총 1등 찍을 모양인데? 조금 내려갔네. 아,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가 보다. XRP 가격이 좀 올라가서 역전은 다시 했는데, 얘네 보세요. 마켓캡 지난번에 저랑 같이 보셨을 때 규모 어느 정도였죠? 80억, 88억 달러인가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3억 달러가 또 늘었어요. 100, 1000만, 10만, 100만, 아니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1억 달러치를 발행했습니다. 이미 9조가 넘었어요. 네, 9조. 우리 좀 구조해줘. 자, 9조 원치가 넘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조만간 10조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발행량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미 10조 원 넘었겠네. 1200원으로 계산하면 10조 원 넘었잖아요. 미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욕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한 폭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6월 에스크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자, 9번째 소식. 아까 말씀드린 레스트마일이라는 이 레스트마일 플레이북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요 레스트마일 플레이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레스트마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로 딱 단어 단위로 표시 또는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레스트마일이라고 하면은 뭐 유통 같은 거 있죠. 택배 서비스. 여러 단계를 거칠 거 아니에요. 뭐 1단계, 2단계 막 유통 그거 뭐라고 하죠? 네, 물류창고. 요즘에 핫한 물류창고. 그 물류창고 이동하고 뭐 집화소에 이제 배정을 했다가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택배원들이 이제 수취인을 향해서 달려가죠. 자, 고객님 제가 갑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그러면 이제 수취인 쪽에서도 사랑하는 택배원님 감사합니다. 물건을 배달해 주셔서요. 뭐 이러면서 이제 물건 수령을 하는데 레스트마일이 막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여러 절차를 통해서 뭐 이런 프로세스들 업무가 처리되는데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엔드단. 이 프로세스가 끝나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수취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제 택배 주문해서 받는 사람들, 그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이 플레이북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요?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절차서라고 매뉴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플레이북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리프사가 뭘 얘기하는 문서냐면은 이 글로벌 페이먼트 분야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은행과 소비자 고객들, 글로벌 페이먼트에 있어서 이런 금융기관과 컨슈머, 소비자 간에 있어서 이런 업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지금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고 너희들이 어떤 거를 하면은 어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너희가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신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리프사가 얘기했던 것들 관련해서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내용들은. 자, 제가 어떤 부분만 설명드릴 거냐면 시장별로 이렇게 14개 정도 돼요. 제 경우에 14개 정도 되는데 시장별로 뭐 예를 들면 미국, USA면 USA, 멕시코는 멕시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일단은 리프사는 현재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시장 가치 규모를 127조 달러 정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자, 고객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27조 달러의 시장, 네가 차지할 만한, 네가 노려볼 수 있는 이 시장에, 네가 타겟팅하는 시장의 규모는 117조. 그만한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한 14개의 국가 정도 각 나라별로 이 수치화 시켰어요. 점수를 매겼어요. 5점이 만점이거든요. 점수가 높을수록 뭐다? 굉장히 기회가 많은 곳이다. 네가 수익을 낼 만한 찬스가 많은 곳, 기회가 많은 곳.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가장 높은 점수 보이시죠? 인도.
그리고 영국, 유럽. 영국 4.5점인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미국은 4점, 멕시코 3.5, 페루는 2.0, 아르헨티나 2점, 브라질 3점, 콜롬비아 2점, 나이지리아 3.5, 폴란드 3점, 필리핀 3.5, 네, 타일랜드 3.5, 호주 4점. 약간 의외죠? 영국이 4.5점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4.5점. 최고를 기록했어요, 두 시장이.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가보죠, 내용. 자, 아르헨티나가 첫 번째인데, 이거 안 볼게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아니다, 아르헨티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거는 여기 opportunity siz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레미턴스 플로우 그리고 SME 플로우, 이거는 기업 대금, 중소기업 대금을 얘기합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대금 처리하는 금액 움직이는 거 얼마죠? 빌리언 단위가 10억 단위거든요. 그러면 486억 달러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제 뭐 금융 관련된 거에 굉장히 깊게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생각 안 가지신 분들은 그냥 XRP만 약간 거달기 또는 리프사 관련된 거 거달기만 아신 분들, 송금시장 하면은 다 그냥 돈이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송금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여기도 나있지만 레미턴스 뭐죠? 리테일입니다. 개인 간에 뭐 해외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용돈이나 학자금 대주는 거, 이런 소액 규모 리테일 레미턴스 또는 레미턴스라고 부르거든요. 예, 얼마예요? 45억 달러밖에 안 돼요. 아까 중소기업 관련된 대금 처리 얼마야? 486억. 그러니까 리테일 레미턴스는 상대가 안 됩니다. 기업 대금 처리하는 거 트레이드 파이낸스한테는 상대가 안 돼요. 이런 점들을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혼동하시지 않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리프사가 노리는 건 레미턴스 부분.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적혀있지만 State of Digital Asset Regulation이라 적혀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규제 관련된 상태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이거 뭐 얘기죠? ODA를 쓸 수 있는 국가인가 아닌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XRP로 송금이 가능한 국가인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디지털 에셋의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XRP를 분류를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 얘기 하는 거는 다름없죠. 자, 그리고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가? 가이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Consideration for using digital asset to sourcing liquidity. 지금 뭐 얘기하냐면 ODA 얘기하는 겁니다. ODA 가능한지, 가능한지라기보다는 ODA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예를 들까요?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으로 리퀴디티 처리할 때 고려해야 될 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FX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외환법을 얘기하는 거죠. 포린 익스체인지 약자니까요. 외환 관련된 규제 제한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디지털 에셋을 사는 게 제한이 걸린대요. 크레딧이나 데빗,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디지털 에셋 사는 거 구매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 펀드 할 때, 거래소로 입금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 그죠? 계좌로 입금할 때 넌카드 페이먼트 레이를 써야 된다. 크레딧 카드나 직불 카드로 하면 FX 레귤레이션, 외환 관련된 규제 때문에 제한이 걸린다. 이 부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포린 익스체인지 로우랑 그리고 커런시 컨트롤, 이런 것들, 화폐 통제에 관련된 거랑 이제 외환 거래에 관련된 법 때문에 이게 잠재적인 허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외환 관련된 거랑 그리고 그 자금 통제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불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래서 나는 일단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쓰고는 있는데, 이런 불명확한, 불투명한 부분들이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갑자기 ODA 쓰는 거, ODA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설명상 쓰고 있는데 이거 봐라, 이거 외환 관련된 법에 좀 저촉되는 거 아니야? 지금 법으로는 이게 컨트롤 안 되네? 그럼 막 개정을 해요. 개정하더니 리프사한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또는 ODA 쓰고 있는 이제 아르헨티나 금융기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외환거래법 관련해서 좀 우리가 볼 땐 위험해 보여, 이거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설 수도 있다는 거죠.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
브라질,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클리어 상태가 아니에요. 되게 보니까 저는 이거 되게 깜짝 놀랐는데 완전 클리어하진 않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디지털 에셋 소싱, 그러니까 리퀴디티로 쓸 때 ODL 얘기하는 건 다름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호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에셋이 SS로 취급될 수 있대요. 느낌이 오세요? 돈이나 화폐가 아니라 SS로 취급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버추얼 커런시로는 안 본다는 거죠. 요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유 목이 잠긴다, 콜라 마셔갖고.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필센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금융당국. 걔네들이 예전에 리프사한테 XRP 판매 관련해서 벌금 매기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버추얼 커런시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커런시라는 단어가 달려요. 분류가 화폐로 봤는데 실물화폐는 아니지만 버추얼로 분류하긴 했지만 디테일하게는 어쨌든. 그런데 호주는 아니다 그거죠. 돈이나 커런시로 취급되지 않고 SS로 취급된다, 뭐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랑 똑같죠. ODL을 쓰게 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뭐 있죠? 외환거래법, 그리고 자금통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허들, 즉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콜롬비아, 유럽 다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같이 살펴봐야 될 거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UK라고 부르는. 자, 이 부분 보시죠. 어떻게 돼 있어요? 디지털 에셋 클래시피케이션 N이 해당 없음입니다. 해당 없음. 되게 재밌죠? 자, 그리고 해당 없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태그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고려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장애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류 관련해서 미국처럼 뭐 갑자기 시큐리티, 증권이 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ODL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고려해야 될 거 뭐라고 되어 있죠? 유럽 부분을 봐라. 올라갑니다. 유럽 아까 나와 있었죠? 유럽 보죠. 여기 있죠? 유럽. 여기 있는데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여기에.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라마다 약간 유럽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면은. 자, 어쨌든 영국도 유럽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쪽 거를 보라고 돼 있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나라별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리프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고객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프사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어떤 것들 때문에 가능한지.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각 나라별로 상태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지털 에셋 관련된 그 나라의 법과 관련해서 스테이트,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언급되어 있는 국가 관련해서 리프사가 적어도 직접 조사를 했든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뭐 금융기관 또는 자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뭐 기타 등등 제3의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각 나라별로 이제 파악은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들한테 나라별로 너희가 리플렛을 쓰면 각 나라별로 시장 규모는 이렇고 이런 기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걸 써서 리플렛을 써서 너희가 기회를 한번 잡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부분들, 특정 나라들에 대해서 ODL을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리프사는 이렇게 지금 본인들의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본인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 나라들을 분류해 놓고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국가들이 좀 보이죠. ODL을 이미 쓰고 있는 국가나 지금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공공연하게 조만간 ODL을 오픈해서 쓰겠다, 통로를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한 국가들 있죠. 그 나라들은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죠. 조만간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을 끝내놨죠. 보시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 여러분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디 갔니? 인도는 요거 나와 있어요. 밴된 상황이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어? 봤는데? Where? 없네? 제가 착각했네요. 네, 애플민트님, 달리기공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봤었나 보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리프사가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미 분석이 끝났다는 거죠. 각 시장별로 ODL을 쓸 수 있는 곳인지, 시장 규모, 기타 등등, 여기에 강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노리면 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이 끝난 상태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이 시장에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고객들, 아직 고객이 아니거나 이미 고객인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보라고 서로 윈윈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리플렛 홈.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리플렛 홈이라는 걸 통해서 리플렛 멤버들이 그냥 자유롭게 리플렛 멤버 간에 가장 저렴한 통로를 찾아서 본인들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리프사의 리플렛 멤버들이 서로 각자 계약을 달리 했는데요. 근데 재미난 거 보시면 최근에 리프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아니, 바로 가입을 해? 아, 어디 나와있지? 우리와의 여정? 여기 나와있나? 보시죠. 자, 리프사가 한 가지 최근에 추가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원활한 통화, 단 한 번의 통화 계약을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리플렛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거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별도 계약인데, 지금 얘네들 리플렛 홈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하고 그 실체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리플렛 가입하면은 리플렛 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리플렛 멤버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더 시너지 효과,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또는 리프사가 공공연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굳이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백엔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본인들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스트마일 플레이북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 시켜갖고 만들어서 잠재적인 고객들 또는 이미 고객이 된 애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10번째 소식 볼게요. 스위스 관련된 소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이미 우리가 몇 개 봤던 것처럼 매그넘뱅크인가요? 그런 식으로 XRP를 사용하는 은행들이 이제 포착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코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이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이 본인들 고객한테 또는 기관들한테 트레이드, 교환, 홀드, 그러니까 커스터디 얘기하는 거죠. 보관, 그리고 트랜스퍼, 전송하는 거. 뭐를? 크립토 커런시를 고객들이 마치 오늘날의 법정화폐를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송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출금도 하고 다른 나라 외환으로 교환도 하고 이런 걸 하듯이 스위스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친화적 행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고요. 자, 상장 소식. 타임엑스라는 거래소가 XR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뭐 상장 소식이니까 저는 가볍게 이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재를 못했는데 이 소식을 중간에 깜빡을 했네요. 자,
그 증권 관련된 소송 당한 이슈, 그 이슈 관련된 건데요. 리프사가 지금 여러 개의 소송을 당해 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증권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XRP는 리프사의 증권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해본 거를 리프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소송 걸린 것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번역이 갑자기 뜨네. 자, 이 소송 관련된 게 통합이 됐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이 건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중에 케이스 중 하나로 지금 스크린샷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앞으로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송 관련된 거는 아직 결론 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차후에 추가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2번째 소식은 미연준 CBDC 관련된 그런 트윗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게 처음 언급됐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종의 재단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 특성이 비영리 재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재단 안에 주요 인물들 중에 뭐 CFTC 출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연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겠죠. CBDC는 당연히 앞에 CB가 의미하듯이 센트럴뱅크인 중앙은행이 해야지 CBDC거든요. 뭐 시중은행이 그런 거 또는 투자은행인 뭐 JP모르건이나 이런 데서 뭐 디지털 커런시 발행해요. 그걸 CBDC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죠? 미연준이 해야지 CBDC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연준이 추진한 프로젝트냐 아니냐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예전에 처음으로 언급됐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연준이 추진하는 게 아닌 걸로 그때 기사에 확인이 됐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재탕하면서 약간 혼동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확인된 팩트를 봤을 때는 미연준이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꿍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들끼리 꿍짝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속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식 볼게요. 이거 스위스 관련된 건데요. 이거 뭐 아까 그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위에 나온 거 요거 인코뱅크처럼 또 다른 은행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 XRP들 뭐 트레이드하고 커스터디 제공하고 그런 관련된 소식이라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13번째 소식 리프사 OTC 세일 증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OTC 세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OTC 세일이라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관한테 파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 장외 거래로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5월 말부터 스타트를 끊어갖고 굉장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까지는 막 크게 막 그러진 않은데 보시면 뜨문뜨문해요. 5월 1일날 에스크로 풀리고 나서 한 1700만 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700만 개 그럼 합쳐서 2400만 개 그리고 이틀 뒤에 100만 개 2500만 개 그리고 27일날 5월 막바지쯤에 1000만 개 더 들어서 3500만 개 그 다음에 1000만 개 쪽에서 4800만 개 5100만 개 5300만 개 그리고 7300만 개 완전 말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세요. 6월 1일자 에스크로 풀리자마자 7000만 개 들어오더니 바로 7000만 개 뿌렸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OTC 세일이 5월 말부터 해갖고 지금 보신 것처럼 OTC 세일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 판매한 단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1분기 때랑 2분기 때랑 XRP 가격이 평균 가격, 판매한 평균 가격이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XRP 판매량이 1분기에 비해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컨대 1분기 때보다는 OTC 세일이 증가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한 달이 남았거든요. 2분기
네, 6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판매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아까 같이 살펴본 것처럼 6월 에스크로를 2억 개나 남겼단 말이에요. 네, 5월 달에도 1억 개만 남기고 다 집어넣었는데 이번 달에 2억 개를 남겨놓고 네, 많이 남겨놨을 뿐만 아니라 지금 1일차에 바로 7천만 개를 팔아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OTC 세일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OTC 세일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 거는 이제 팩트인데요. 이제 이 증가에 따른 관점이라든가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얘기 드리지만 두 가지죠. 항상 얘기 나오는 건 OTC 세일이 증가하면 좋다. 왜냐면 이 ODL이나 이런 것들 XRP 브릿지 또는 XRP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금융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RP 가치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리프사가 XRP 열심히 팔아서 처묵처묵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XRP 가격이 떨어질 거다. 보통 이 두 개의 입장으로 이제 좀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느 쪽이 반드시 틀리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확실한 거는 OTC세 판매는 늘고 있다. 장외로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요. 머니그램일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4번째 소식인데요. 모니카롱. 모니카롱 좋아하시는 분 많죠? 마케팅 헤드거든요. 본부장급인데 이 친구가 지금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코멘트 할 게 없네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축하드려요, 모니카롱. 자, 그 다음 나빈국타가 그 5월 28일에 이제 특정 컨퍼런스 같은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네요. 자, 보시면은 이미 이 레오가 잘 정리를 해줬네요. 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리플렛을 쓰고 있는 몇 개의 금융기관이 있다? 5개의 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레오가 또 친절하게 정리를 했는데 리프사가 공식으로 얘기한 리플렛 멤버들이 있는데요. 아식스뱅크, 예스뱅크, 인더스뱅크, 뭐 코탁, 마인드라, 페더럴뱅크, HDFC, 뭐 이런 식으로 뭐 6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빈국타가 지금 현재 라이브인 게 5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인도에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뭐다? 이 중에 5개만 라이브고 나머지는 계약은 했는데 아직 리플렛 통합을 아직 못한 상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친절하게 정리도 해놨네요. 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상황에 관련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때 여러분들 혹시 오늘 소식 관련해서 또는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기 나눠보면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죠. 저는 잠깐만 쉬면서 빨래 좀 널고 오겠습니다. 빨래죠. 자, 이따가 뵐게요. 뿅!